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7월 달에 개정 공포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내용을 한번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간 20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한 두 번 내지 두 번 나누면 될 것 같으네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재개발에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재개발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 조문을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개발사업 부분을 보면 공공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그래서 앞에 보시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재개발사업 안에다가 두었는데 그 요건이 1과 2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공공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럼 복잡한 거 뭐하러 해? 하는데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거나 아니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돼야만 공공재개발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일정 이상 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과 떠나가지고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무슨 얘기냐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시면 이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의 법에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 분양분 빼고 나머지 신축 주택의 세대수,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중에 100분의 50 이상을 이렇게 지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그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해가지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50이 아니고 20과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100분의 20이면 적게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짓기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얘기지만 조합원들은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지어놔가지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집 시세도 약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었는 게 꼭 50이 아니고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인데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몰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표하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단계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이 먼저 서야, 가장 먼저는 기본계획이지만 정비기본계획이 서야만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이 고시가 돼야만 어떻습니까? 추진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조합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정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을 지자체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줄 경우는 어떠냐면 이래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어달라라고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이제 확대했습니다. 한번 점으로 보겠습니다. 13조의 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 등 해가지고 이 조문 전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하기 그래가지고 제목만 빨간색으로 했는데 다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신설된 조문이고 박스 안에 있는 건 제가 해설을 넣은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항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위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위반권자고 시장이 정비계획 지정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위반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1. 제5조 1항 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가 해설을 달아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비기본계획 안에 죄송합니다. 정비기본계획 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러니까 수립시기, 이 지역은 2025년, 이 지역은 2027년 이렇게 그거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않으니까 왜 시기가 지났는데도 안 해주느냐? 위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법령해설집을 보시면 14조에도 있어요. 14조 있는데 왜 여기다 만들어 놔가지고 충돌이 약간 생길 것도 같은데 어쨌든 14조를 손을 봐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3조의 2에 신설된 1호에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1항 9호 및 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그러면 또 조문 찾아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 9호 및 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략할 경우는 수립권자는 9. 정비예정구역, 그 다음에 10호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존과정 관리 방향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수립 시기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하는 얘기냐? 마냥 기다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제집행은 대통령령으로 되고, 이건 뭐 관계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넉 달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대신 4개월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니까 2개월만 더 줘. 라고 하네. 1회 안 해가지고 2개월만 연장해가지고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사망이에요. 정비계획의 지정권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 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 방향, 그러니까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죠. 이게 무슨령이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한테 정비계획 입안해달라 라고 했는데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알겠습니다, 입안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서울시장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입안할 건자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제시를 해라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 입안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올라갔다가 도로 바꿔 만든 것보다는 정비계획 입안권자한테 처음부터 이러한 기준을 주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해라 라고 하면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사실 왕이잖아요. 해주고 안 해주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올라오더라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아직 안 돼 해가지고 막강한 권한이 서울시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하기로 통지를 하면 서울시는 무조건 입안권자한테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주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더 권한이 세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대통령으로 정하겠지만 좀 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입안권자의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속셈이 뭔가 있지 않느냐. 입안권자가 입안하겠습니다라고 토지등 손대 통지해버리면 서울시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올렸는데도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됐을 경우에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많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를 신탁회사로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라고 시작을 하도록 했는데 마땅한 그게 없으니까 계약할 때에도 뭔가 속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행규정 만들 때도 신탁해서 유리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법에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 27조에 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라고 하는데, 지정개발자는 거의 신탁회사가 들어갑니다. 신탁회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했어요. 뭐냐면 국토부 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체계를 위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시행규정, 이게 조합정관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행규정. 신탁계약서는 뭡니까? 계약서는 신탁회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계약이고, 그 다음 시행규정은 그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일을 규범하기 위한 조합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만들어줘가지고 강제성은 띄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한형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개정법을 만들 때부터 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여기에 관해 가지고 개정되고 나서도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도 질문이 많이 옵니다. 자, 41조 1항을 개정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1조 조합의 임원 1. 조합은 해가지고 빨간 글씨가 이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면 조합장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조합원이 돼야만 당연히 조합 임원이 되고 조합장도 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조합 정관에 보면 조합원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걸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라는 문구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한 건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인데, 이 많은 비난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특히 조합장이죠. 조합장님들이 자기가 그 안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부부가 가질 수 있다. 부부가 정도만 가지고 해도 또 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10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합에 수천억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자기가 잘못한 거나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때는 그 재산이 이제 담보잖아요. 그런데 아주 쥐꼬리만큼 하고서 조합 임원이 되고 특히 조합장이 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최소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과반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사업에는 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한 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한다.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를 가진 사람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임원에는 조합장도 포함되니까 조합장, 감사, 임원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다.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상속을 받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상속 지분이 제일 많아요. 0.5를 더하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그걸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에 가장 많은 지분이 돼 있는 사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이서 가지고 있다. 그럼 1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되네? 100명이 가지고 있다. 100분의 1만 가져도 되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위해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 똑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주 작은 지분으로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지분이 똑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 조합원으로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 개정법이 이제 7월 이번 주에 공포할지 모르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시행은 하되 시행 이후에 조합 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것. 기존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을 법 시행 이후에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서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제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 조합 임원 결격 사항 지금도 많던데 뭘 또 추가한다는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정근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데 이 조항이 추진위원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법이 지난번에 개정됐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쭉쭉 미성년자, 파산선고, 권고 이상 시정, 집행유예자, 그 다음에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추가했습니다. 뭐라고 추가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조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구청이 예를 들면 서초구청이 인가권자다. 그러면 서초구청장 안 되는 거죠. 서초구청의 의회, 서초구 의회 의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배우자, 직계, 뭐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 들어가네요. 직계 비속 다 들어갑니다. 직계 비속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합 임원을 하지 마라. 이게 왜 안 하도록 했지? 이게 뭐 문제가 된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좋죠. 공기관에다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 좀 수월하게 해달라 그러지만 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 잘못된 것을 해주는 압력이 수단이 됐으니까 공정한 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냥 와가지고 맨날 이러는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빠졌을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7월 달에 개정되어 공포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나머지 내용이 또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